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서울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내일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추미애 대세론이 굳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강성 노선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도 일부 나옵니다. 관련 내용들 보좌 하니까 코너에서 현직 보좌관분들에게 의견 들어보고요. 화합하면 물이 바다로 모이듯 살게 된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불교계가 발표한 법어의 한 구절입니다. 자, 이처럼 뉴스레터 K도 화합의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종교계 화합의 상징으로 떠오른 두 분이죠. 서로 다른 종교가 만나 노래를 부르는 만남중창단으로도 활약하시는 분들입니다. 성진 스님과 하성용 신부님 모셨고요. 불교와 천주교 서로 다른 종교를 가졌지만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두 분에게 어울려 사는 삶의 의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소속으로 저희가 부를 날이 한 1,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방송 준비하면서 국회 잠깐씩 가보거든요.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의원회관 가면은 하여튼 참 분주해요. 뭐 층별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짐을 싸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짐을 새로 푸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조은욱 부장님, 요새 의원회관 분위기 어떤가요? 회관만 보면은 예. 지금 이 시즌이 되면은 네. 개원 준비 상황실이 만들어져요. 개원 준비 상황실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보좌진들뿐만이 아니라 네.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외부 용역도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당장 필요한 게 저희가 이제 임기가 29일까지고 30일서부터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이제 사무실을 비워줘야 되고 그렇죠. 그냥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뭐 짐도 풀고 정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개원종합상황실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컴퓨터도 다 포맷하고 새로 그다음에 새로 컴퓨터도 세팅도 해줘야 되는 예. 거고 뭐 각종 사무 비품들 정리하고 책상 위치 조정하고 파쇄도 해야 되고요. 네, 파쇄하고 예. 뭐 전화 새로 뭐 정리하고 뭐 엄청나게 그런 실무적인 이사 준비가 예. 300개 의원실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제 보좌진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낙선 의원실들은 예. 이제 113개죠. 새로 113개. 113명이 들어오니까. 짐을 거의 다 싼 상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무실 잠깐 갔다 왔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짐 싸러 갔다 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동윤 부장님, 지금 A라는 보좌 의원실이 있으면 그 의원실이 이제 좀 비워줘야 되면은 이미 지금 22대 국회 당선인 분들은 몇 층에 몇 호실 간다 다 정해져 있겠네요. 아직은 안 됐고 아직은 안 아마 됐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부터 원내에서 이게 구역마다 민주당 의원실 구역이 있고 네. 또 국힘 구역들이 있어서 각 의원실별로 이제 어디를 갈 거냐에 대한 걸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아시겠지만 다선 의원일수록 전망 좋은 곳으로 배치가 되고 그런 것들을 수요 조사한 다음에 정해지면 그러면 이제 그쪽 보좌관들한테 연락이 오죠. 방을 언제까지 빼줄 거냐. 그럼 정리를 해달라.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짐 정리하다가 왔는데 그러셨구나. 예. 그나마 이번에 국회는 좀 21대 4년 전하고 조금 다른 게 28일 날 본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느슨해요 저희가. 짐 정리는 하지만 28일 날 본회의에 의원님이 낙선하셨더라도 어쨌든 참석하려면 국회를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까지는 자기 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짐 정리가 좀 느슨한 상태이긴 하나 네. 어쨌든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부장님도 정리를 좀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그 회관의 층이 높을수록 초선 의원분들이 보통 가시죠? 아니요, 층이 그래서 바뀌었나요? 높을수록 네. 전망이 좋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망이 좋은 고층은 다선의 다선 의원들이 중진 가시고 의원님들이 많이 가셔서 네. 그런 방은 이사 갈 필요가 없거든요. 재선되시면. 네. 그래서 그 이사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여유로움까지 갖게 알겠습니다. 되죠. 아직 21대 국회 마무리 안 됐으니까요. 뭐 계속 일정 활동 잘 진행해 주시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많이 참석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 이 장면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나서 악수를 나눴다.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하게는 만남이라기보다는 눈인사랑 악수만 했으니까 뭐 조우 정도 되겠죠.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전에 공개 회동도 제안을 했는데 조은욱 부장님 오늘 만남 이거 공식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뭐 고리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 지난번에 이제 예. 영수회담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어찌됐든 형식으로는 윤 대통령이 소통을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국 대표와 단독 회동 같은 거는 사실 그런 건 상상하기 어려운 어렵고, 일이고 예. 다자간 회동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던 태도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도 거절을 했던 게 이제 뭐 수사 중인 경우 그다음에 재판 중이다 뭐 이런 것들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 그 장벽이 좀 깨지긴 했어요. 비서실장 임명을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면서 예. 잘 아시다시피 정진석 비서실장 지금 재판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명분으로 이를테면은 정치인들을 안 만난다거나 뭐 거부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자간 회동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공식적인 만남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상하고 있어요. 이동일 부장님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에 오늘 직접 운전을 해서 김해에서 국화 천송이를 싣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그래서 오늘 모든 묘지를 돌면서 헌화도 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영남국화 헌화 뭐 이렇게 이름도 붙이던데 어떤 의미 부여를 좀 하시겠습니까? 뭐 갑자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예. 특별한 의미 부여라기보다는 네. 5.18 정신은 우리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 가치잖아요. 저희도 이제 준비하고 예. 있고요. 5.18 토요일이 돌아오는 토요일이니까 네. 뭐 동서화합의 측면에서 영남 국화를 갖다가 헌화하셨겠지만 뭐 저는 그냥 단순하게 뭐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네. 이준석 대표다운 정치적 제스처고 이벤트였다. 그 정도 수준에서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정 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막 저는 그런 식의 뭐 예를 들면 뭐 동서 화합의 의미로 뭐 예를 들면 뭐 어디서 난 뭐 특산물 가지고 비빔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별로 그렇게 새롭지는 않았어요. 그러세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냥 이렇게 예, 그 정도로. 네네. 아니 오늘 부처님의 날이니까 예. 좀 좋은 얘기를 좀 자비롭게. 가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윤석 대표가 이제 뭐 저는 영남 국화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995성의를 각 묘지마다 전부 다 일일이. 허가를 했다라는 예.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또 윤 대통령을 좋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대통령이 그래도 다른 것과는 좀 다르게 5.18 기념식에는 계속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18에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권이 이마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직접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치인들도 기념식에 다 참석을 하고 있고 예. 이준석 대표의 오늘 정치적 행동의 의미는 지금 우리 정치권이 기념식을 넘어서는 뭔가를 좀 더 하자라는 그 메시지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뭐 5.18 정신을 헌법에 넣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견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18 정신을 다 기리는데 지금까지 했던 기념식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조치나 좀 더 발전적인 단계로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가 더 컸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광주를 찾았고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김민정 부장님 활발하게 그럼 이루어질 수 있는 계제가 있을까요? 네, 지금 조현욱 보좌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을 거라고 크지 않아요. 보고요. 예. 이전에 저희 뭐 예전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성도 그렇고 네네.
저희가 지금 뭐 이미 보도에 나왔는데 이제 이번 이제 5.18 때 저희 뭐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당선자, 네. 낙선자 그러니까 다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광주에.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첫 이제 외부 회동인데 그때 이제 거기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내실지 이제 봐야겠죠. 네. 예. 자, 그리고 내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우리 보자 하니까 코너에 걸맞게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동현 부장님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22대 뭐 전반기 후반기를 떠나서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입법부의 수장이고 또 국가의전서열 2위입니다. 국회의장의 역할의 무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국회를 민의의 정당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만큼 전국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오신 의원들이 또 다시 거기에 대한 수장을 뽑는 거라서 그 예. 의미는 크고 그래서 의전서열 2위가 된 거고 그만큼 역할도 크고 의미도 큰데 특히 요즘같이 이제 과거와 달리 행정부 중심의 정부가 아니라 네네. 의회에서 권한과 역할이 크단 말이에요. 예산, 입법,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행정부 견제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 국회의장은 그에 맞는 준원하면 어른이 되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는 중요한 자리고 또 의회 외교도 요즘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민정 보좌관님, 지금 이 통상적으로는 원내 제1당, 뭐 지금은 민주당이겠죠. 최다선을 맡는 게 관례고 국회의장은 또 국회법을 보면 당적을 보일 수 없게 돼 있는데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이 생긴 배경은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아마 2002년 3월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가 이제 DJ 정부였는데 그때 16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네. 그때 의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당시 8선의 이만섭 민주당 의원님이셨는데 그분이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처음으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이만섭 그 전 의장이 그보다 더 앞선 김영삼 정권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자 민자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후에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예. 국회의장 자리에 두 번째 도전하면서 내가 이제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탈당을 하겠다. 그 공약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2002년 3월 7일에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예. 그 이만섭 전 의장은 곧장 탈당해서 공약을 뭐 이행했다고 그렇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조영욱 부장님, 그러면은 어쨌든 이 국회의장의 어떤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여야 모두요. 혹시 그동안 쭉 여의도 국회 계시면서 참 기억에 남는 국회의장이 계시다면 혹은 국회의장 후보가 있었다면 어떤 분,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그러니까 당적 보유 금지가 생긴 이제 16대 전반기인데 예. 김 부장은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가 이제 날치기가 막 엄청 많았던 시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당에 있다가 그러니까 민자당에서 국회의장을 하다가 다시 새천년 민주당으로 와가지고 네.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하니 뭐 양당에서 얼마나 걱정들이 많았겠어요. 또 그럼 날치기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생기기 전에 이만섭 이제 당시 후보가 나 되면은 탈당할게 이렇게 해서 탈당을 한 거고 네네. 그 이후에 전반기 마무리되기 전에 생겨서 그 이후서부터 16대 하반기서부터는 당적 보유가 금지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는 다 의장들이 그래서 중립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네. 저는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이후에 17대서부터 18대, 19대 이렇게 쭉 지내면서 예. 동물국회 그다음에 국회 선진화법, 식물국회 네.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의장이 권한을 세웠던 것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의장은 곤혹스러운 자리였고 저는 인상적인 장면은 19대 국회 문희상 의장님. 문희상 의장님. 문희상 의장 예. 시절에 그때 최초로 질서유지권을 행사를 했어요. 당시 이제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제 때문인데 그때 또 다시 동물국회가 재현이 됐거든요. 예. 의장 못 오게 한다고 막 의원들 한 30명 몰려가서 의장석 점거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방망이 뺏고 네네. 엎드리고 국회는 경례는 질서유지권을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네. 그걸 국회의장이 요청하지 않으면은 경찰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장이 좀 권한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한편으로는 저는 국회 계속하면서 느끼는 건데 국회의장 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걸 사실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장들이 그런 권위를 세우고 중립적 역할을 하고 나면은 네. 임기를 마치고 나면은 사회에 그 어른으로서 좀 남아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또 의장들이 의장 마치고 나서 또 막 다른 공직을 맡으려고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의장을 좀 권한을 좀 세워주고 좀 예우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동윤 보좌관님, 당심이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다. 추미애 후보, 추미애 당선인이 현재 하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민당 내에서는 추미애 대세론이 그냥 굳어지는 분위기인지 싶고 그런데 또 우상호 의원은 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국회의장을 당 대표 원내대표가 결정한 건 뭔가 좀 잘못됐다고 하시고 박수현 당선인도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장까지 당심 명심 이 개입해서 정리되는 거는 역대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지적들 혹은 대세론 사이에서 민주당 내에서 혹시 보좌관님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 좀 나옵니까?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 우상호 의원님께서 아마 인터뷰에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셨죠.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죠. 자괴감이요. 이게 이제 뭐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그럴 수 있다라고 우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거는 국회의장이거든요. 의장이 중립적인 기계적 중립은 아니더라도 중립의 위치에서 국회를 아우르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대표 이게 지금 언론에 난 것처럼 당대표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든지 원내대표가 뭐 만났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에 대한 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뭐 그런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입김으로 인해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중식 의원하고 정성 의원님이 주말 사이에 갑자기 드랍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명심이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뭐 맞는 것 같고 네네. 지금 현재 뭐 우원식 의원님하고 입하전인 상황이지만 그 정성 의원님은 문자를 보내서 이게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예. 조정식 의원님은 추미애 의원님과 만나서 단일화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양새에서 보면 아무래도 뭐 우원식 의원님도 뭐 열심히 하시지만 추미애 의원님 쪽으로 많이 대세론이 굳혀진 거 아닌가라는 당내 의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물론 16일 내일 물론 투표를 해봐야겠지만 다만 이제 우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국회의장을 뽑는 이런 그 선출에 있어서 네네. 이런 중진 의원들이 처음부터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오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중간에 드랍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뭐랄까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좀 이례적인 거고 예, 좀 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영 보다님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 뭐 지금은 입하전이긴 하지만은 추미애 후보의 당심이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라는 이 말씀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저 사실은 아까 그 예. 역대 인상적인 의장님이랑 연결지어서 또 말씀드리면 저는 19대 때 정의화 의장 정의화 의장, 예. 생각나거든요. 그분이 평의원 때는 사실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예. 의장 때 이제 2015년 때 그분이 이제 정의화 의장 관련해서 당시 나왔던 칼럼 제목 중에 인상적인 게 박근혜 대항마 된 정의화였어요. 그때 말하자면 의장은 진짜 탈당을 하지만 사실상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당 새누리당이었죠. 그때 의원들이 의총장에서 의장 해임 건의안을 막 공공연하게 언급할 정도로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정파성을 뛰어넘어서 이제 좀 약간 의회주의자적인 면모를 좀 보여줬던 그런 이제 때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아까 저희가 그 의장의 무게감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그런 무게감 있는 자리를 뽑는 선거에 있어서 그런 민주적 절차,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죠. 이런 건 좀 뒤로 하고 네네. 추대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선택을 강요하는 게 맞는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약간 예. 선택을 강요한다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두 분이서 선거를 왜냐하면 치르니까요. 대놓고 뭐 당심이 명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예. 그건 추미애 의원님의 주장이신 거고 이게 국회의장이 어떤 특정 당이나 아니면 어떤 뭐 특정 당의 대표의 대변인격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공공연하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으로 추대되는 게 네. 과연 민주적인가? 네. 그런데 그런 여기서 생각이 듭니다. 조은혁 부장관님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은 그러면 이 추 당선인의 강성 노선이 이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반대로 역효과가 나오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부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을 뭉개면서 과연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8표의 정치, 8표의 정치 이런 것들을 잘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 뭐 8표는 아무래도 범야권 의석이 지금 192석이니까 뭐 대통령 제2요구권, 거부권을 좀 무력화할 수 있는 200석을 채울 수 있는 8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일단 최 전 수석의 우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그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른 예상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죠. 예.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99.999%라고 생각을 해요. 됐네요, 뭐 내일 뭐 투표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다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상대적으로 추미애 의장이 좀 민주당의 현재 이재명 대표가 기대하는 국회의장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예상해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예. 그거는 추미애 당선인이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서가 아니라 추미애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꿈과 희망과 관련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봐야 될 게 2009년도에 환노위 사태가 있었어요. 네네. 환노위 사태 때 그 당시에 환노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이었었고 그때가 복수노조 관련된 조항을 처리를 하는 거였었는데 당연히 민주당 쪽은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고 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중재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여당과 네. 단독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 나가버렸어요. 네네네. 그때 그런 일도 있었었고 좀 보기 드문 모습이죠. 드문 모습이죠. 예. 그래서 실제 추미애 그 당시에 위원장이 그 당원 자격 중징계를 받았어요. 2개월 중징계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네네.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협력을 다 해줄 거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무척 퀘스천. 네. 그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추미애 당선인이 본인이 앞으로 뭔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나서 국회의장을 돼도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동규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거는 안 하는 거죠. 예. 보통 내가 앞으로 뭘 할지 모르는 건데 내가 왜 먼저 선을 긋나?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초선 당선인들 위주 그다음에 강성 당원들이 많이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네. 저는 이게 조현욱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미애 의원님이 단순히 뭐 이재명 지금 이 구도상으로 이재명의 명심이다 막 그런 말씀들을 하지만 추미애 의원님도 정치력이 상당하신 분이세요. 추미애 의원님의 캐릭터가 있으신 분이기 네. 때문에 분명히 추미애 의원님이 뭐 의장이 되시면 끌려가지만은 않으실 거고 본인의 정치 역량을 발휘하실 거고 또 아까도 이제 국회의장의 무게를 말씀했지만 국회의장 자리에 가면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중립적인 국회의장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염려가 되고 우려는 되지만 막상 또 세팅이 되면 네. 좀 어느 정도 뭐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국회의장 문제 외에도 22대 국회 원구성을 그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양당의 원내대표분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22대 국회 임기 개실이 5월 30일인가요? 그럼 그 전까지 원구성 협의가 마무리되는지 아니면은 이건 보통 지연이 되는지 김민정 부장님 어떻습니까? 거의 저는 새로운 국회가 이제 임기 개시하기 전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없으시고.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원구성도 원구성이지만 네. 지금 저희 뭐 상임위 지금 희망 상임위 신청도 받고 있거든요. 있어요? 민주당 아마 받은 것 같고 예. 저희 당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희망 상임위 조정도 쉽지 않거든요. 하여튼 이런 걸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뭐 법사위냐 운영위를 어느 당에 가져갈 거냐는 그렇죠. 그게 사실 쉽게 해결될 소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 어떤 상임위가 좀 인기가 많아요? 국토위인가요? 국토위가 당연히 많죠. 예. 국토위나 산자위, 그러니까 지역 SOC 사업 추진하기에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따낼 수 있는 예산이 많고 규모가 큰 그런 산자위, 국토위 이런 데가 인기가 많고요. 네네네. 정무위도 많았던 것 같고요. 21대에는. 정무위, 네. 예. 근데 이제 뭐 소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임위, 뭐 외통이라든가 뭐 국방에 이런 데는 아하. 좀 인기가 없는 편이죠. 네. 주로 특히 외통위는 다선 의원님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뭐 원로의 느낌도 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현욱 부장님 배분을 어떻게 하는 보통 뭐 나이를 최우선 고려하나요?
각 당마다 다르기는 한데 일단 선수가 제일 우선이고요. 따지고요. 뭐 나이는 사실 별로 중요치는 않습니다. 네네네. 선수 따지고 그 같은 선수 내에서 이제 나이를 따지죠. 나이를 따지는데 변수는 국회직 말고 다른 직을 맡았던 것들을 좀 따지기는 해요. 다른 직. 그러니까 장관을 했었던 경험이 있다던가 네. 혹은 뭐 당직을 뭐 높은 걸 맡았었던가 이런 경험들은 좀 빠지게 되고 근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소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당에서 이제 뭐 사무총장을 맡는다던가 뭐 이런 당직을 맡는 경우 그런 경우도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좀 연쇄적으로 좀 조정이 되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선수 더하기 나이로 간다. 이동 부장님.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다음에 국회 운영위원장만큼은 반드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공언을 한 상태인데 이 두 상임위 위원장을 꼭 사수하려는 이유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운영위부터 예. 말씀드리면 운영위 소관 상임위 소관 기관에 대통령실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죠. 네, 대통령실에 대한 원활한 뭐 소통이라기보다는 회의를 열거나 현안 질의를 하거나 할 때는 대통령실을 그러니까 현안 질의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예. 위원장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민주당이 가지고 와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운영위를 꼭 하려고 하는 거고 네네. 법사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문이거든요. 약간 미국 따지면 상원 정도. 상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고 가냐는 매번 문제가 됐던 거고 네. 법사위가 단순하게 체계 잡고 심사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좀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있었지만 그게 안 되고 네. 특히 21대 후반기 때 보면 이제 그 국힘에서 법사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 하실 때 저희 민주당이 이제 추진했던 뭐 많은 법들, 뭐 네네.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법사위원장 이 안건 상정을 안 하고 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꼭 사수하려고 하는 거고 네. 특히 지금 뭐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뭐 추진하겠다는 법들 있잖아요.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네네. 계속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금 사수하겠다라는 거를 천명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요 현안 좀 여쭤보고 말씀 마무리 단계로 가볼게요. 대규모 검찰 인사가 최근에 있었는데 김민정 부장님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 본인 의사가 반영됐느냐 그 묻는 질문에 한 7초 정도 되게 굳은 표정으로 침묵한 장면이 되게 화제가 되고 있던데 이러다 보니까 검찰총장 패싱 논란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기나 이런 우려도 일부 나오는데 김민정 부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검찰 인사가 좀 할 수도 있는 인사였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예.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 예. 그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 몇 초간의 정적이 이제 막 무언의 어떤 불만의 표시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있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지금 이제 현재 총장이고 그 수사에 대해서도 그날 이제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왜냐면 뭐라고 했냐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인사는 또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검찰총장으로서의 수사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봐야 알겠죠. 앞으로의 그 수사의 방향과 또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반응이 어떨지 그러니까 예. 그 흐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새로운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네네. 그분이 뭐 수사 결과를 내놓을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봐주기냐 아니냐 뭐 이런 정쟁이 있을 것이고 그걸 또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네. 다만 이제 이게 다만 총선 이후에 네. 단행된 정기 인사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오해받을 거는 안 하려는 게 정치권의 그런 어떤 관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오베일하게 아니 오비락은 아니고 예. 이게 정기 인사가 아니잖아요. 예. 정기 인사할 때가 아니었었고 그게 문제가 된 거고 이원석 총장이 난 그렇게 할 수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도 하던 얘기였었어요. 네. 검찰청법 34조인데 제 법사위 4년 해가 잘 알지만은 검사들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고 네.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근데 패싱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네, 네. 100% 패싱을 한 거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수사는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예의적인 얘기인 거고 예. 이례적이고 하면 안 되는 인사 방식이었던 건 분명해요. 네, 뭐 시기적으로나 뭐 절차적으로나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2220님 오늘도 생방송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하시고요. 8473님 오늘 국회의장 역할에 대한 보좌관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쏙쏙 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 성수대교 지나 4차로에는 추돌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분기점 부근 4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반대 서울 쪽은 정체입니다. 옥산에서 청주 또 안성에서 수원 사이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에서 서해대교까지 정체고요. 이후 화성역에서부터 금천 사이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종에서 강일 사이 24km가량 속도 내기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여주분기점에서 용인까지 21km 정체인데 그 사이 양지 부근에는 화물차 사고 나서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이후 동수원과 또 둔대 분기점부터 속도 주춤하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삼북터널에서 동곤지점까지 7km 막힙니다. 남해고속도로 영암 쪽 강진 부근에는 소형 화물차 단독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또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은 김제 부근에 승용차 단독 사고 있는데요. 각 구간들 조심해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바쁜 일상 속에 정보를 주는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 세상을 바꾸는 기술 IT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1타 IT. 10년 전쯤 개봉한 영화 허에서는 AI와 인간적인 대화와 감정 교류를 나누고 심지어는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 이야기가 다뤄졌었는데요. 실제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람의 감정까지 읽고 표현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I 작곡가이시자 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대가이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예. 보니까 AI 작곡가로 소개받은 그렇죠. 방금 나왔던 네. 음악을 작곡한 김덕진입니다. 요 앞서 나온 네. 오프닝 때 나온 그 노래를 직접 AI로 작곡을 하셨죠. 네. 참 이게 신기해요. 그 노래가 뚝딱뚝딱 그러니까요. 나오고 최근에 다큐에도 그런 코너를 좀 소개하셨던데 예. 일단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IT 분야 새로운 정보들을 전해주실 예정이시고요. 잘 부탁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뉴스레터 K 주제곡도 만들어주셨고 IT 분야는 우리가 촘촘하게 들여다볼수록 삶에 네. 득이 되고 또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방송 처음 시작할 때 10여 년 전, 조금 전에 13, 14년 전에는 네. IT라는 게요. 신문으로 치면 맨 뒤쪽에 보면 뭐 이런 35면 섹션. 그렇죠. 뭐. 그런 섹션이 있었는데 요즘에 IT는요. IT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종합지 맨 앞에 나와요. 메인 코너에 나오고. 예, 예. 그렇죠. AI 뭐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 뉴스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 이후에 우리가 뭐 배달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는 그 IT 코너에서 안 다루잖아요. 네. 그냥 일반 종합에서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IT라는 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지금 아주 스며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IT라고 굳이 구분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아주 익숙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걸 조금만 심도 있게 살펴보면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니까 뭐 투자적 관점이나 혹은 우리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미래 예측이나 아니면 사업적인 면에서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의 본격 주제로 들어가 보면요. 네.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최근에 GPT-4o라는 이름의 새 AI 모델을 공개하고 시연까지 선보였는데 GPT-4o 이게 뭐 보고 듣고
말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좀 화제가 된다. 네. 그래요? 일단은 예. 이 모든 이제 AI나 IT를 보실 땐 서비스명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서비스명. 이번에 GPT-4에 O가 붙었잖아요. 예, 예, O. 이게 예. 알파벳 O거든요. 예. 이게 어떤 거냐? 옴니라고 하는 단어의 요약입니다. 온니. 네, 옴니, OMNI. 옴니. 네, 근데 예, 예. 옴니라는 게 영어로 치면 모든, 어디에서나, 어디서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붙었냐면 예. 지금 진행자 MC님께서 보고 듣고 말하는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언어로 좀 표현을 하면 보고 들으면서 말하는 모델입니다. 보고 들으면서 말하는 모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기존의 GPT-4는요. 보는 거 됐고요. 예. 말하는 거 됐습니다. 됐죠. 근데 이게 따로 됐어요. 아. 뭐냐면은 얘한테 우리가 이미지를 주고 야 이미지에 대해서 해석해봐라는 걸 쓸 때는요. 네. 이미지 파일을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 뭔가를 쳐요. 그럼 그걸 받아들인 AI가 이미지를 한번 해석하고 그렇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한테 글자로 줬단 말이에요. 예, 예, 예. 또 말하는 건 어떤 식이었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 워키토키라고 그러잖아요. 무전기. 예, 네. 네, 그런 느낌의 대화였어요. 예를 들면 AI야 안녕 반갑다 이러면 얘가 듣고 삑 하고 조금 있다가 네 반갑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그 안쪽에서는 제가 대화한 걸 예. 일단 얘가 글자로 바꿔요. 아. 그다음에 글자로 바꾼 다음에 오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AI가 빠르게 바꿔줘요. 아. 그럼 그거를 받아먹은 이 챗GPT가 다시 글자로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럼 그거를 다시 음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단계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다 없어졌어요. 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에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시험 과외 선생님을 생각해 보면 돼요. 과외 선생님. 이제 수학 과외를 한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방정식이 되게 뭐가 예를 들면 아주 간단 뭐 1x 플러스 뭐 2는 3이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보세요. 예. 그럼 이거를 풀이하는 문제를 과외 선생님이 딱 문제를 본 다음에 옆에서 야 이거 풀려면 뭐 x를 왼쪽으로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이 그 밑에다가 풀이 과정을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풀이 과정 쓰면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봐. 그럼 야 이렇게 하면 x가 정답이 나오지 이렇게 할 거잖아요. 예. 그 과정을 이번에 GPT를 통해서 할 수 있게 와, 됐습니다. 대단한데요. 어떤 데모였냐면요. 핸드폰에 보면 네.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카메라 영상 동영상 기능을 켜요. 오. 그래서 제가 여기 종이에다가 방정식을 하나 쓰면서 야 이거 풀이 과정 알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풀이 과정을 보면서 자 이렇게 하려면 x를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그럼 사람이 또 쓰잖아요. 예, 예. 쓰면 또 그걸 보고 잘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마치 정말 과외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 같이 뭐 이렇게도 되고요. 또 이게 또 놀라운 게 네. 대화를 할 때 앞서서는 대화가 끊어졌다고 그랬죠. 워키토키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AI한테 뭔가를 시켜요. 그럼 AI가 뭔가 막 말을 합니다. 예. 근데 말이 되게 길어져요. 그럼 예전에는 끝까지 듣고 기다렸어야 됐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중간에 얘를 못 끊어요. 끊어서 만약에 정지를 누르면 대화를 처음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막 말하고 있다가 야 그거 아니야라고 하면요 중간에 애가 말을 멈춰요. 진짜요?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을 멈추고 야 이거 아니고 야 이렇게 얘기해봐라고 하면은 자기가 얘기한 걸 끊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 같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포인트는 감정을 얘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 표현.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거 진짜 영화 허에서 나오던 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네. 예를 들면 AI한테 야 나 잠 안 오는데 뭐 옛날 얘기 좀 해줄래?라고 네. 하면 얘가 갑자기 옛날 옛적에 이러면서 AI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야 이거 말고 좀 드라마틱하게 감정적으로 표현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얘가 옛날 옛적에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해요. 드라마틱이를 뭔지 알고. 네, 그렇죠. 옛날 옛적에 그렇게 하든지 야 좀 더 빠르게 해봐. 그럼 옛날 옛적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일 놀란 거는 야 이걸 좀 음악적으로 표현해봐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무슨 노래하듯이 옛날 옛적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데모 보면서 아니 이거 뒤에 성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라고 할 정도로 예, 상당히 놀래게 하게 한 것. 네. 이게 이제 이번에 GPT-4 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사람이 예. 야 내가 너한테 한 번 더 시켜보고 싶은데 라면서 글자로 I love ChatGPT라고 써가지고 카메라로 비춰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GPT가 오 어머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조만간에 네. KBS에도 뭐 아침마당 같은 방청객분들 계시거든요. 네. 거의 방청객처럼 보면서 막 박장대소도 하고 와, 너무 재밌어요도 하고 오 충분히 그럴 수 뭐 있죠. 앵콜도 하고 뭐 임영웅 할 수도 있고. 전 그런 쪽으로 쓸 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얘한테 야 넌 지금부터 방청객이다라고 네. 설정을 해주면 그 설정에 따라 잘 가거든요. 되겠어요. 충분히 가는 것 같아요. 요런 또 생각을 또. 근데 또 네. GPT-4O에 네. 메모리 기능도 갖췄다. 네. 이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메모리 기능은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4월 30일에 먼저 나온 기능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랑 EU에서는 지금 이 기능이 안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 기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메모리 기능이 뭐냐? 말 그대로 기억하는 기능이에요. 왜 기억하는 기능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AI랑 대화할 때 뉴챗, 새로운 챗을 키잖아요. 그럼 얘는 저에 대한 맥락을 몰라요. 그렇죠. 어제 얘기한 거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죠. 그런데 이 메모리 기능이 뭐냐면 어제 얘기한 내용 중에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는 거를 메뉴에다가 설정을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대화한 이 내용은 네가 알고 있어. 혹은 이 문서는 까먹지 마. 이렇게 하면 얘가 대화를 할 때 그 전의 맥락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청객 모드다. 혹은 내가 인터뷰를 한다. 그럼 어제 인터뷰를 했던 사람의 내용을 넣어놓고 네네. 오늘 새로운 인터뷰를 하면 어제 내용을 맥락을 기억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GPT-4의 글자 기능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GPT-4.5에서 쓰이게 되면 아까처럼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내용에서 어제까지 기억을 하는 애랑 대화를 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우리 어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나 어제 연애 상담했더니 어제 그 얘기했었잖아.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와, 우리나라 말로도 그러면 이제 GPT-4 가능해요? 지금 어느까지가 되냐면요. 지금 공개한 기능 중에 이 대화로 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few weeks라고 했으니까 2-3주 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픈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 외에 GPT-4가 이런 대화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모델보다 아주 빨라지고 똑똑해지고 싸졌어요. 싸졌어요, 심지어? 네, 이 싸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네. GPT-4.5가 싸졌다는 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에서 쓸 때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절반 이상 싸졌는데요. 기업에서 쓴다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챗GPT를 개인은 챗GPT 사이트나 서비스에 들어와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는 본인들의 회사의 데이터에 이런 말 잘하는 녀석을 합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쓰냐면 GPT-4에서 API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엔진을 우리 회사 서비스에 붙일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월정액제로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화를 할 때마다 돈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엔진을 빌렸으니까 야 너네 그럼 대화를 많이 할수록 우리 엔진 빌려 쓰는 거에 돈 많이 내야 돼 라고 하니까 이게 서비스적으로 요금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금을 이번에 절반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많은 데들이 이거를 써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개인 입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까지 챗 GPT가 무료 버전은 GPT 3.5였고 이제 유료 버전은 GPT-4였거든요. 근데 유료 버전이 여러 가지 기능이 좋아요.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대화도 되고 막 이런데 그걸 쓰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22를 매월 내야 되거든요. 매월 $22. 그런데 이번에 GPT-4.5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무료로요? 네, $22 안 내고도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무한 공짜는 아니고 부분 유료화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대화량을 넘어서면 유료로 사야 되는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든 거예요. 약간 30일 한정 쉐어웨어 같은 정도로 30일 쓰고 그렇다기보다는 한 달에 혹은 매일 쓸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GPT-4 기능 정도를 뭐 하루에 10번 20번은 대화가 되는데 더 하려면 유료 쓰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에서 원래는 유료 기능을 체험하려면 아예 돈을 냈어야 됐는데 유료 기능을 이제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료로 나중에 결제할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1억 명이 넘는 사용자 중에 실제로 이 GPT 유료로 쓰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1억 명 넘는 사용자들이 다 이 유료 기능을 다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구글에서도요.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1.5 시리즈를 오늘 발표했다고 하던데 제미나이 1.5 모델 특징이 뭘까요? 제일 큰 특징은요. 구글이 원래 검색 엔진이잖아요. 검색 엔진이죠. 이 검색 엔진에 이제 AI가 완벽하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학교 이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평판 같은 게 궁금하니까 예를 들면 세종사이버대학교 후기 이렇게 검색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수많은 글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 이걸 다 들어가서 눌러봤어야 됐죠. 근데 AI가 이제 뭐 해주는 거냐면 후기 치면 쭉 나오는 검색 내용을 저 대신에 얘가 먼저 봐주는 거예요. 봐서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핵심을 요약해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서머리를 해준다고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제가 이렇게 세종사이버대학교 후기 이렇게 치면 AI가 사람들이 대면 사이버대라서 대면 간에 안 만나서 인간관계가 적어서 이제 좋다. 하지만 생각보다 빡세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딱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떤 사이트에서 보고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출처가 붙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갖고 이제 이게 맞나 틀리나라고 하면 자기 눌러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검색할 때 AI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요약하고 그걸 갖고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구글 서비스에서 한 가지 정도 더 포인트를 잡으면 이 구글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챗GPT는 챗GPT 별도의 서비스가 있지만 네. 구글은 뭐 구글 포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검색, 이메일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이 AI가 쏙쏙쏙쏙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 구글 포토라는 게 사진 올리는 서비스인데 예.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나 내 차 번호 뭐였지? 아니면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 사진 찍어 놓은 거 막 찾아보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구글 포토한테 차 번호라고 검색하면 나오긴 나오거든요. 아. 근데 그 차 중에 내 차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내가 네. 만약에 여러 개 차를 찍어 놨으면. 네네네. 그런데 이 이미지 인식이 어떤 시까지 되냐면 이 사진을 많이 찍었을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내 차라고 하면 내가 많이 찍어놨을 거잖아요. 내 차 번호 찾아줘라고 하면은 구글 포토에서 확률성으로 이 차 번호가 내 차 번호를 가지고 바로 띄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진짜 나오면 좋겠다고 한 게 예. 저는 이제 아들 사진을 계속 구글 포토에 올려놨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 아들이 수영을 언제부터 배웠지? 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글 포토한테 야 우리 아들이 수영을 언제부터 배웠어? 라고 하면 얘가 처음에 제가 사진 찍은 걸 딱 보여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 아들이 수영을 어떤 식으로 배웠는지 알려줘. 그러면 무슨 제 머릿속을 쫙 정리하듯이 얘가 이 아들이 처음에 수영을 배웠을 때부터 라이선스를 땄을 때 이런 걸 쫙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아니 거예요. 그 질문 자체도 네. 수영을 우리 아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언제부터야가 아니라 네. 그냥 수영을 언제부터 배웠어가 그렇죠. 인식을 해서 그러면 아마 수영하는 사진을 처음 찍었을 때가 처음 배웠을 때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감아서 네. 걸러서 생각을 해서 찾아내주고 네. 뭐 어떤 수영부터 배웠으면 영법이 약간 이렇게 누워 있는 거면 배영부터가 초반이면 배영부터 배웠다고 얘기해주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와. 실제로 이제 이게 이따가 저는 멀티모달이라는 기능인데요. 네네.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온 사례 중에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하고 저희가 이거 진짜 괜찮다라고 한 거는요. 집에 책장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책장을 동영상으로 쫙 찍어요. 예. 그다음에 이걸 갖고 책 리스트 정리해줘 이렇게 시키면 이거를 책 리스트를 정리를 해주는데 이게 왜 놀랍냐면 네. 동영상을 찍으면 어떤 데는 이 책 제목만 옆에만 보이지 이게 누가 만들었고 이런 것까지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 자기 구글 검색 데이터랑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제 찍다 보면 어디는 뭐 인형 같은 것 때문에 이 이미지 글자가 정확하게 다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구글에 있는 데이터에서 연동을 하니까 얘가 이 책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착 만들어주는. 와 저는 들어보니까 그때 쓰고 싶어요. 지하 주차장에 네. 주차해놓고 사진 딱 찍어놓고 네. 내 차 어디 있더라 하면은 뭐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할 수 뭐 있죠. 어디 쪽 코너에 무슨 네. 기둥쯤에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라는 거. 그러면 굳이 막 안 찍어도 되고요. 네. 자, 근데 지금 아까 GPT-4.5도 그렇고요. 네. 제미나이 1.5도 그렇고요. 이게 참 하루 차이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좀 선보였다는 점에서 오픈 AI사 간의 어떤 기싸움일까요? 이런 게 원래 예정된 게 하루 차이가 돼 있었는지 아니면은 저쪽에서 하는 거 보고 탁 낸 건지. 후자죠. 그러니까 후자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이런 어떻게 보면 빅테크 간의 일종의 힘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요.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딱 발표하려는 전날에 아하. 비슷한 기능을 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큰 회사의 서비스 날짜는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구글 I.O.라는 행사가 개발자 행사거든요. 이번에 이 제미나이를 공개한 게. 예. 근데 그게 보통 매해 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 입장에서도 그 오픈 AI 입장에서 야 구글이 이런 거 할 건데 우리가 전날에 해서 좀 힘 좀 빼놓자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지금 제미나이의 기능 중에 네. 겹치지 않는 부분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이 이번에 제미나이 관련돼서 나온 기능이 몇십 개가 넘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와 정말 난리가 났어야 될 수준인데 거기에 절반 이상 어제 본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네. 경쟁이 대단한데 허윤서님 미래 기술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신통방통하네 하시고요. 4222님 AI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고 놀라워요 하시는데 네. 지금 이 말씀하신 분 중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고 편할 것만 같긴 하거든요. 일단 제일 걱정은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일자리 걱정이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일단 이런 그 GPT가 네. 막 과외 선생님처럼 해주고 또 예를 들면은 그 안에서 뭐 번역도 해주고 막 이런다고 치면 자연스럽게 과외 선생님 대신에 얘가 날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뭐 있다라는 비서, 거예요. 뭐 에이전트, 뭐 그렇죠. 상담사, 뭐 네.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 단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 누가 제일 걱정되고 누가 제일 힘드냐?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예.
과외 AI 서비스를 하던 스타트업들한테는 바로 직격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죠?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미나 휴먼 터치라는 것에 좀 어떤 동질감을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스타트업들이 이 AI 기술이 너무 좋아지고 많아지니까 야, 우리가 이런 거 만들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지금 설명드린 이런 수많은 뭐 번역하는 거라든지 이 사진을 기반으로 보여주는 거라든지 예. 영어 회화를 하는 거라든지 이걸 AI 기반으로 하는 별도의 서비스 하나하나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기술 이틀 동안에 나온 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스타트업을 없애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짧게요. 우리나라의 지금 인공지능 모델 기술력은 네.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 데이터는 잘 아는데 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다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표현하는데 멀티미디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 말고 음성, 영상, 텍스트 이런 걸 다 하는 건데 네. 이거는 공부시키려면 데이터와 비용이 엄청 크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네이버에서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과 비용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글자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우리나라의 데이터에서 괜찮은데 이런 영상이나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서비스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키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고민이 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지금의 이 AI 전쟁은 그래서 이제 기업 하나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 간 경쟁이 됐다. 국가 그래서 간 경쟁. 국가에서 네. 어느 정도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1타 IT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준규는 오늘도 잠든 엄마의 가슴에 가만히 얼굴을 기대봅니다. 엄마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늘 습관처럼 확인하는 준규. 오랜 시간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엄마는 올해 들어 몸 상태가 더 나빠졌는데요. 폐와 임파선, 뼈와 치아까지 암이 전이되어 추가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준규 앞으로 나오는 정부 수급비가 전부인 지금. 앞으로의 치료비가 두렵고 암담하기만 한 두 사람. 오늘도 학교를 결석한 채 아픈 엄마 곁을 지키고 있는 16살의 준규는 눈물을 닦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엄마와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는 준규의 간절한 마음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돌풍, 천둥, 번개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강풍과 풍랑도 많이 우려되고요. 이렇게 쌀락 우박까지 염려돼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는 오늘 밤 먼저 비가 그치면서 강우량이 5mm 미만인데요. 다른 지역은 꽤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충북은 내일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울진군에는 호우특보가 오늘 밤 이후 내일 새벽 사이 발효될 수 있고, 강원 북부 산지는 오늘 밤 기온이 떨어져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일 새벽이나 오늘 밤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 수도권이 5에서 40mm고요. 그 밖의 지역 20에서 80, 많은 곳은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동해안 100mm 이상, 눈으로 강원 산지 1에서 7cm입니다. 바람 피해도 우려됩니다. 강풍까지 가세해 곳곳에 강풍특보 지역이 많고요.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게다가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내려앉으면서 내일 아침 서울이 한 자릿수 8도에 머물겠고요. 전국적으로도 6도에서 12도 분포로 한 자릿수가 많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필요하겠고, 내일 낮 기온 서울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부터 더워집니다. 지금 서울 기온 11.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오늘 전국 사찰에서 봉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조계사의 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처님은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지혜의 말씀으로 모두를 일깨우셨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천금같이 여기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3040 세대 모임인 천목회가 어제 저녁부터 진행된 밤샘 토론 끝에 당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내일 있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명심 마케팅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제2 요구를 신중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하이브가 총자산 5조 원을 넘어 공시대상 기업 집단, 즉 대기업 집단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은 하나가 더 있죠. 스승의 날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스승의 날과 또 법정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이 겹치면서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는데요. 네네.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스승의 날 풍경 생각해 보면 오늘 쉬는 게 좀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네. 오히려 아쉽다는 이야기보다는 스승의 날에 학교에 가지 않아서 다행이고 좋다. 골치만 좀 아플 뻔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랑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네.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물론 편지도 쓰고 또 그때는 뭐 선물도
준비하고 네네. 뭐 전날부터 학교 교실을 엄청 꾸미고 맞아요. 또 이제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바빴어요.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뭐 학급 임원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좀 그쵸. 맛있는 마음의 것도. 표현도 좀 해드려야 네. 되고 뭐 분식도 간식 같은 거 좀 네. 주고 했었는데 이 굉장히 좀 나름 훈훈했다 이런 기억은 저는 있어요. 근데 골치 아플 뻔했다 이런 반응은 왜 나오는 거예요? 일단 그 첫 번째 이유는 예. 2012년부터 시작된 부정청탁 금지법 때문인데요. 작은 선물도 좀 일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면은 이걸 받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학생들이 주는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한 교사는 교사를 그 잠재적인 뇌물 수수자로 보는 것도 아이고. 굉장히 불편하고 피곤해서 오히려 스승의 날은 그냥 쉬고 싶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뭐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교권 관련된 이야기 네.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뭐 예. 스승의 날이라는 기념일 자체가 스승을 존경한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날인데 네. 최근에는 교권이나 학생인권 관련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뭐 학부모 민원이나 또 아동학대 신고 등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스승의 날의 취지 자체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아예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인 9월 4일을 교사 인권의 날로 제정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학교 현장 취재하러 스승의 날 때 이렇게 가보면 너무 썰렁하길래 네네. 뭐 학생들이 노래 불러주고 스승의 은혜 같이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편지도 주고 이렇게 좀 마음의 표현도 하고 이런 거 없냐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전혀 없다고 네, 옛날하고 네. 전혀 다르다고 이랬는데 이 스승의 날 풍경이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다른가 봐요. 네, 그래서 아예 학생과 예. 교사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스승의 날을 뭐 재량 공휴일로 정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냥 하루 휴업하는 네, 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6곳의 학교가 이 재량 휴업일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같은 것들도 이제 사라지는 추세고 아예 스승의 날 자체를 조용히 지나가는 게 최선이다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스승의 어떤 은혜랄지 네. 좀 선생님의 어떤 수고스러움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하는 날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예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네. 이런 말 나오는 게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도 훈훈한 풍경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전북 김제여고의 한 학생은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뭐 선생님은 제2의 부모님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혼나더라도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로 또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고 네. 또 뭐 선물을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칠판을 예쁘게 꾸민다거나 뭐 교실에 풍선을 달아놓는다거나 아니면 손편지로 마음을 전한다거나 하는 풍경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SNS로 좀 네. 많이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 하나로 또 뿌듯해하는 교사분도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음은 충분히 있지만 이제 네. 뭔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뭐 작은 편지 하나 이런 거는 뭐 괜찮잖아요. 그럼요. 또 칠판을 또 예쁘게 꾸며서 네. 이렇게 서로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도 네. 나오고 그런 거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는 소식인데요. 지금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네. 이를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5% 관세 부과해서 100%면 4배입니다. 네. 상당한 그 폭인데요. 네, 이것뿐만이 예. 아니라 또 철강, 알루미늄, 또 전기차를 만드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7.5%에서 25%로 올리게 되고요. 네네. 또 반도체와 태양전지 관세는 25%에서 50%로 각각 오르게 됐습니다. 또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데 뭐 주사기와 바늘도 0%에서 50%로 올라가게 됐고 또 수술용 고무장갑도 7.5%에서 25%로 오르게 됐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만 올리는 게 아니라 네. 뭐 소재랄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주사기 바늘 같은 것까지도 굉장히 관세를 많이 올리는데 아니 미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관세를 많이 올린 이유 네. 뭐라고 밝혔는지 궁금하네요. 네, 백악관은 네. 그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고 네네. 또 이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세를 인상했다라고 밝혔는데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이 과잉 생산 리스크로 번지고 있고
있고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수출만 해도 1년 사이에 무려 70%나 증가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다른 나라의 생산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막고 있었다라는 거고 때문에 뭐 미국의 제조업체를 보호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관세를 올려야겠다라는 게 이번 시행의 어떤 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어떤 공격적인 뭐 생산과 마케팅 네. 또 세제 지원 혜택 같은 것 때문에 되레 미국의 제조업 시장이 좀 어지러지고 있다. 그래서 네. 보호하겠다. 뭐 이런 이유로 여러 종목에서 부문에서 관세를 상당히 많이 올린 것 같은데 혹시 향후에 있을 11월에 있을 미 대선의 영향도 있나요? 네, 사실 조 바이든 예.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도 내렸었어요. 여기에 관세 부과까지 나선 건데 네. 바이든 정부가 사실 출범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고율 관세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고율 관세를 유지하거나 또 강화하는 기조로 점점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그 관여되는 법이 미국 무역법 301조인데요. 예. 이 법을 이용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중국 제품에 굉장한 고율 관세를 부과했었어요. 이번 대선에서도요? 네, 이번 대선에서도 재선할 경우에는 네. 중국에 추가로 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반응이 나왔나요? 중국도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네네. 중국은 미국이 지금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라면서 관세 인상 취소를 요구했어요. 네네. 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자신들의 어떤 국내 정치를 이유로 경제와 무역을 도구 삼고 있다면서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뭐 관세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어떤 향후의 협력 관계 네.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큰 영향과 지장을 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예. 중국 상무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 그러니까 예. 어떤 공급망 같은 걸 분리하는 걸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관세 인상을 하는 건 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좀 양국의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즉각 추가 관세를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미중 갈등 양상이 상당히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계속 전해주시죠. 네, 그 최근에 영화관 가시면 이 영화들 많이 보시던데. 저 못 간지 꽤 됐습니다. 네, 최근에는 네. 이 범죄도시 4편, 이 범죄도시 4. 네, 범죄도시 4가 굉장히 좀 인기예요. 그래서 관련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관객 1,000만 명을 이번에 돌파하면서 범죄도시 4도 1,000만을 돌파했어요. 네, 이번에 한국 영화 시리즈 중에 첫 트리플 1,000만을 달성했습니다. 트리플 1,000만. 4면은 1, 2, 3, 4. 네. 4탄까지 나왔는데 3편만 1,000만 달성했다. 그건가요? 네, 네네. 이 시리즈 1 첫 편이 그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어가지고 네. 688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했어요. 첫 편이요? 네. 첫 편이 제일 재밌었던 것 네, 같은데. 그리고 2편, 3편, 4편이 이제 예. 1,000만을 달성하면서 이 한국 영화로는 범죄도시가 유일하게 그 3편의 1,000만 영화를 낸 시리즈가 됐습니다. 오. 네, 그 전에는 어벤져스가 있었고요. 네. 국내 개봉작 중에는 이 범죄도시 시리즈가 첫 트리플 1,000만이고 네. 외화 중에는 어벤져스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범죄도시 2가 1,200만, 범죄도시 3가 1,060만. 네. 이번에는 이제 1,000만을 돌파를 했고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네. 거고요. 근데 이게 영화가 단순히 재밌다고 해서 1,000만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상업적인 마케팅도 필요할 네, 테고요. 맞아요. 예. 이번에 개봉 시기가 시기도 좋았다. 줘야 될 것 네, 같고요. 시기가 좋았다는 이야기가 네. 들리던데요. 뭐 최근 그 1,000만 영화가 되는데 걸린 시간을 봤을 때 네. 범죄도시 시리즈 작품 가운데 범죄도시 4가 가장 짧았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도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그 영화관 할인이 적용되는 그 문화가 있는 날 시즌에 개봉을 해서 개봉 첫날에만 82만 명의 관객을 모았고요. 네. 또 이번 5월에 휴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도 그래서 있고요. 근로자의 날 또 어린이날 대체 휴일도 이 흥행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시점. 있습니다. 네. 어쩌면은 뭐 이전 시리즈의 그런 아성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네네. 바로 스크린 독과점 문제인데요.
범죄도시 4가 개봉 초에는 상영 점유율이 82%, 또 좌석 점유율이 85%를 유지했습니다. 네네네. 개봉 2주차까지는 그 황금 시간대라고 하죠. 평일 저녁 또 주말 오후 등의 시간대에서는 멀티플렉스 3사의 거의 모든 상영관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관객이 선택할 자유가 없이 범죄도시를 봐야만 하는 상황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직전에 천만 영화인 파묘나 파묘. 서울의 봄을 봤을 때는 사실 이 두 영화는 60%의 상영 점유율을 넘기지 않고도 천만 기록을 달성했거든요. 네. 영화계 내에서도 좀 비판이 있겠어요. 네, 이달 초에 그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렸는데 네. 당시에 영화 단체들이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스크린 독과점이 반복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잘 될 것 같은 영화에만 투자가 몰리기 때문에 그만큼 영화의 다양성이나 색다른 시도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산업 자체 또 전체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독이 될 수 거죠. 있다. 네. 예. 그런 우려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대한불교 조계종 최고 정신적 지도자인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은 화합으로 살아가면 곳곳에 물이 바다로 모이듯 모든 일들이 하나로 모여 동체 대비를 실천하며 살게 된다는 법어를 전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의 연중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기념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화합하는 삶과 행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계 화합의 상징으로 떠오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성진 스님 그리고 하성용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진 스님, 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계에서 가장 바쁜 날일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그래도 예. 네. 많은 분들을 함께 또 만나 뵙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뻐해 주시니까 예. 당연히 나와야죠. 부처님 오신 날에는 주로 어떤 일정들이 좀 진행이 되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예. 이제 법요 행사. 법요 행사. 예, 법요식이 이제 아주 중요한 행사고요. 네. 그 법요식 가운데 이제 뭐 관부의식, 예. 이제 탄생 부처님께 목욕을 시켜드리는 그쵸. 의식이 이제 조롱박 같은 걸 그렇죠. 이렇게 네, 예. 하는, 뭐 참석한 전 대중이 다 함께 하는 거니까.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행사가 있고.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뭐 지나가시다도 들리시고 예. 오셔서 또 함께 축하를 해주시는 네. 이제 그런 모두 함께하는 시간을 그 뒤에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당연히 여러 보살님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고 오셨으리라 봅니다. 앞서 그 소개 인사드릴 때 법어를 인용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선 법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인 건가요? 아, 이제 예. 법원은 많은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예. 말씀으로 전달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법어라고 하고요. 예. 또 종종 스님께서 이런 중요한 날마다 이제 법어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죠. 아, 우리가 이 날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로 이 날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걸 이제 지표를 이 부처님 가르침 말씀을 이제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잠깐 아까 그 화합으로 살아가면 곳곳에 물이 바다로 모이듯 모든 일들이 하나로 모여서 동체 대비를 실천하면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네. 동체 대비 특히 이게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해 줄까요? 이제 불교의 이제 예. 자비라는 뜻은 네. 이 자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 하면은 이제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는 거고 네. 비는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고통을 덜어준다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동체 대비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이러한 자비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조금 힘들고 아프고 또 어려운 분과 비록 나는 지금 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비심으로 네. 서로에게 위하고 네네. 또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그 마음을 갖자. 아.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다라는 말이죠. 네, 동체 대비라는 말씀 설명 들어봤고요. 하성용 신부님, 그 이제
성린 스님하고는 이제 거의 영혼의 단짝이시죠?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함께 활동을 하시던데 혹시 이렇게 천주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어떤 종교 간 교류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에 동참하는 일이 있나요? 예전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 계실 때는 예,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나 아니면 그 즈음에 사찰도 방문하시고 하셨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냥 이제 뭐 교구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주교님들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제 경축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찰에 방문하시는 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천주교 그 전순택 대주교께서도 종교계가 화합과 일치의 모습으로 함께 평화를 일궈 나가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하 메시지를 내셨고요. 불교와 천주교 서로 다른 종교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매개의 고리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그 스님도 잠깐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도 그렇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자비도 그렇고요. 네. 기본적으로 자비라는 거는 어떤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종교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천주교나 불교 아니면 또 다른 종교들이 세상에 줘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종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거죠. 네네. 하지만 또 천주교와 불교와 천주교가 지향하는 부분에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차이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특히 사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르지 않나 싶은데 천주교는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이 삶도 지금의 삶도 한 번이고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삶도 한 번이다. 네. 그래서 지금의 삶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삶에 갔을 때 한 번 정해진 것을 다시 바꿀 수는 없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불교는 어떨까요? 이제 불교는 이제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게 똑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이 다음에 나의 삶을 결정하는 원인이다. 네네네. 라고 하는 인과에 근간해서 대신 이제 그 삶, 새로운 삶을 통해서 다시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즉 순환의 구조로 보기 때문에 윤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윤회적인 원형적 이제 다음 생을 다시 또 돌아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순환의 구조로 사후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가톨릭과는 다른 거죠. 네네. 자,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날은 석가모니의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시타르타가 부처의 경지에 도달한 날을 기념하는 건지 이 날을 기념하면서 또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은 이제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냐. 이것은 북방불교, 네팔을 비롯해서 뭐 티베트, 중국 이쪽 북방불교권들은 음력 4월 8일이나 4월 보름을 부처님 오신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그 팔관의 연등회라고 통일신라부터 이제 여여전 전통에 의해서 쭉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연등을 온 세상에 밝히는 먼 마을의 불을 밝히는 연등회가 있었는데 그게 고려 의종 21년 그 1167년 정도에 그때 정합니다. 아예 음력 우리는 음력 4월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린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북방에서 4월 보름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한국 불교는 거의 뭐 900년 넘게 내려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탄생일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 깨달으시는 이제 성도제를 2월 8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탄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남방은 이제 5월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를 하고요. 뭐 어떤 교리적인 의미성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그대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태어난 삶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이미 이 세상에 생명을 받는 순간 다 소중하다는 뜻을 더 많이 강조하게 된 거죠. 하성윤 신부님, 또 이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성탄절도
12월 25일도 이제 예수탄신을 기념하고 있지만 실제 그날이 그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지 이날은 또 뭘 기리는 의미가 또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 12월 25일이라는 게 딱 정말로 12월 25일이냐 그건 아니고요. 예. 12월 25일 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그 학문 중에서 이제 역사의 예수 학문이 있거든요. 정말로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했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으로 예수를 연구하는 학문도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예수 학문 연구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서기 영년 즈음에 딱 영년은 아니지만 서기 영년 즈음에 그 12월 25일 그 근방에 하늘에 이제 큰 별이 있었다라는 건 이제 천문학적으로 관측됐다라는 그 기록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즈음으로 해서 이제 성탄절이라는 게 12월 25일로 정해지게 된 거죠. 아, 즈음이지만 네네. 날짜를 이렇게 정했다. 그렇죠. 뭐 네. 25일하고 26일하고 걸쳐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부처님 오심날 또 즈음에서 연등 참 많이 달잖아요. 네. 지금도 거리마다 이렇게 불을 밤 되면 밝히고 있는데 연등을 달면서 저마다의 뭔가를 이제 기원하곤 해요, 보통.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연등을 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이 맞는 건지 또 연등을 만약에 달면 스님들께서 뭐 일일이 축원도 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연등의 유래는 빈자 1등이라고. 빈자 1등.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성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성에 매우 가난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그 당시 풍습이 부처님이 오시면 등불을 밝히는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당시 살 돈이 없었던 거죠. 겨우 있는 모든 것을 효에서 이제 조그만한 이제 이 초롱불 하나를 기름을 얻어서 이제 밝히게 되는데 다른 모든 사람의 등은 꺼졌는데 그 여인의 등불만 계속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불교에서 연등의 의미는 내가 부처님 법을 따라서 지혜를 밝혀낸다. 그러니까 지혜를 밝힌다라고 하는 뜻이 훨씬 강하거든요. 불교는 이제 무명, 내가 이제 어리석음을 동굴로 비교하면은 지혜는 등불과 같아서 만년 동안 어두운 동굴도 찰나의 등불이 들어가면은 밝혀지는 것처럼 지혜를 밝힌다. 야, 내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지혜를 밝혀서 그 나의 밝음이 옆에 있고 함께 있는 모든 주의를 함께 밝혀낸다. 세상을 밝혀낸다는 의미도 같이 있어서 그래서 연등을 이제 그래서 연등이 연꽃연자가 아니 한자로 불꽃연자예요. 불꽃연자군요.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 등이다. 그래서 연등에 우리 보시면 거리에 매우 다양한 캐릭터의 연등 모양도 있고 등 모양이 다 달라요. 맞아요. 연꽃만 있진 않더라고요. 다 다르고 그냥 불을 밝히는 등이면 되기 때문에. 참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밝힌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뭔가 그 연등을 달면서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이번에 우리 아들 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담잖아요. 그래서 꼬리표에 저는 제가 이제 조계사에 있을 때 보면은 외국인이 이제 관광차 오셨다가 나도 달고 싶다고. 그럼 그분들끼리 뭐 세계 평화도 빌고. 그럼 당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두 이웃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쓰기도 하고. 우리 모두 우리 불자들은 뭐 그냥 우리 가정의 건강과 행복 그걸 기원하는 글귀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염원은 등 하나이지만 내가 그 마음에 우리 온 가족의 염원을 닿는 만큼 이제 희망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원을 쓰셔도 되고 또 스님들이 또 법당에서 그 등을 늘 밝혀주기도 하고 또 축원이라고 해서 또 등을 올려주신 분들이 또 이렇게 100일이면 100일 또 그다음 부처님 오신 날까지 또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또 일요일로도 주고 합니다. 참 부수적인 질문이긴 하지만은 그 연등 달 때 만약에 그 가족이 4명이에요. 4인 가족이면은 각자 연등을 다는 게 좀 더 진심이 묻어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만 달면 되나요? 또 절에 가보면 1인등, 뭐 가족등 이렇게 가격 차이도 좀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내가 나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우리 가족 하나하나에
지혜 등불 밝히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야. 그러면 나는 우리 한 등에 우리 가족 모두를 마음을 닫고 싶어. 그러면 네. 가족이 한 20명 돼도 한 등에 다 뭐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우리 오시는 분들의 그 마음에 그것이 내 더 마음에 중요하겠죠?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선택하면 되십니다. 네. 가격표는 그닥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천주교에서는 성탄절이 부처님 오신 달에 해당되는 기념일 텐데 연등에 해당하는 상징이 뭐가 있을까? 뭐 틀일까 싶긴 한데 혹시 성탄절을 기념하는 여러 상징물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 일단은 예. 기본적으로 성탄절 할 때 이제 성당에서 가장 큰 건 아까 관불식 하는 것처럼 네. 저희 이제 구유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구유를 성탄절 대기 한 2, 3주 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빈 구유로 놔두거든요. 네. 그 빈 구유로 놔두고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날에 이제 아기 예수님을 거기다 모시고 그다음에 아까 관불식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네, 그렇죠. 물 네. 이렇게 다 하는 것처럼 네네. 성당도 이제 성탄절 전야 미사 때에 구유 경배라고 해서 모든 신자들이 와서 그 이제 원래 빈 구유였는데 예. 이제 방금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가장 성당에서 상징적인 거는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는 크리스마스 트리일 수도 있는데 네. 성당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구유인 거죠. 구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동서양의 종교는 참 믿음의 방식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서 동양인들은 나는 신 안에 살기 때문에 신을 믿고 뭐 서양인들은 나는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믿는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두 종교에도 접근 방식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스님. 기본적으로 예. 이제 불교를 판 동양에서의 신의 개념과 예. 서양의 신의 개념은 사실 틀립니다. 예, 이제 쉽게 말해 동양의 신은 유일한 하나의 신이나 예. 창조나 이런 창조의 신으로 보지 않고 네네. 매우 다양한 신이고 또 이 신은 인간과 늘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신이 다시 인간으로 올 수도 있고 근데 순환적 구조에 로 보기 때문에 네네. 서양에서 보는 절대적 신의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아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예 다르게 접근 이름을 한문에서 그냥 그걸 편하게 예. 같은 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지만 사실 의미의 차이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아예 다르다. 아예 다른 종류, 네네. 다른 경우이다. 볼 수 있죠. 지금 또 종교 간에 이렇게 뭐 신을 받아들이거나 생각하는 방식도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 믿음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역사 속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뭐 신을 전면에 내세운 분쟁, 이 분열의 불씨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예를 들면 내 종교가 유일하고 우월하다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배반행위다? 우리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다? 왜 이런 분열의 씨앗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신부님? 그게 아무래도 예. 이제 종교라는 거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 종교라는 거는 이제 믿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믿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서 행하는 것과 믿는 바가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분열이 되는 이유는 믿는 바가 우선시되고요. 이제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 믿음의 어떤 정통적인 가르침보다는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개종시키는 것에 이제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개종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인식에 사로잡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 믿는 바대로 행한다는 게 내가 믿는 바를 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네. 그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분열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믿는 바대로 행한다. 불교에서는 관련된 뭐 개념이 지행일치일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종교의 분쟁은 네. 인간의 욕망을 종교의 믿음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종교의 가르침으로 욕망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권력과 힘이 있는 누군가들은 네. 나의 욕망을 종교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제 문제에서 사실은 많은 것이 벌어지는 것이지. 네네네. 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쉽게 말해서 분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종교를 또 자세히 보게 되면 네네네. 예, 내가 믿는 문제하고
누군가를 못 믿게 만드는 문제가 별개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이런 종교의 어떤 갈등, 뭐 분쟁의 씨앗 대신에 화합의 상징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부님?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제가 보기에는 외국의 그 어떤 분들보다 종교적인 심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네네. 그리고 그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평화로운 마음이 조금 더 전제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종교적인 심성만 무조건 맞다. 네네. 그리고 나의 종교적인 심성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우리나라 분들에겐 조금 더 적지 않을까. 그래서 왜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어쨌든 뭐 요즘에 이제 한민족이란 말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네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민족이라고 했을 때에 한민족이 공격성이 있는 민족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거의 10,000번에 가까운 외침은 받았지만 네. 우리가 누구를 뭐 공격한 적은 정벌하거나 공격한 적은 거의 없다라는 게 아마 그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심성이 종교성으로도 드러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화합이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비판도 일부 있는데 예를 들면 동네에 뭐 가령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마치 무슨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 마냥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는 경우도 있는데 또 국내 난민을 수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도 특정 종교에 대한 뭐 배척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분쟁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이런 갈등과 반목의 요소가 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한민족이라는 네. 민족 개념이 너무 강해서 되레. 같은 민족이 다른 종교를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려 있는 거야. 매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혈연지연이라는 표현을 네. 이제 계속 문화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데서 열려 있고 또 다양성에 대해서 한국은 한반도의 위치적 특성상 예. 바다로 들어오는 문화, 대륙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해줘야 되는지 기본적인 수용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지 네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런 문제들은 아직 이제 우리 사회가 그냥 알아서 서로 종교들 알아서 그냥 잘 지냈어. 예. 라고만 같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는 다르거든요. 이제 또 그리고 근현대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 사이에서 익숙하지 않은 또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니 환경을 딱 놓고 봤을 때는 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종교를 우리 사회에서 종교를 믿는 분, 믿지 않는 분, 네. 우리 그 종교가 다른 모든 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살아가야지 이런 거에 대한 어쩌면은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네네. 새로운 시작점이고 그리고 지금 이슬람 사원에 대한 이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인식을 우리 스스로가 그냥 그치 또 다른 하나의 종교이며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어라는 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신부님, 그리고 목사님, 원물 교무님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 모습들이라는 게 새로운 종교가 다른 문화를 서로가 어떻게 또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가 이런 이제 또 마음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뜻도 있어서 이런 노력들이 더 많이 자꾸 이루어져야 아마 그러한 이 낯선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참 근데 우리 사회 내부를 좀 더 들여다 보면은 갈등 요소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양극화로 인한 갈등, 또 지역, 연령, 성별, 정치적 견해는 뭐 적대적인 의식까지 갈 때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너 어느 편이야? 이쪽이야 이렇게 편가르기가 첨예한 상황에서 종교의 역할, 이런 상황에서 종교의 역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신부님?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어떤 종교가 세상 사람들보다 약간은 우리가 위에 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약간 우리가 교화시키고 이끌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강했다고 다소 한다면 교조주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오늘날에는 어떤 종교 말고도 세상이 더 발전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종교 말고도 세상이 어떤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종교의 역할이 절대적이지 않거나 종교의 역할이 어떤 상위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는데 그 다른 차원의 또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종교가 해야 되는 역할들인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갈등 조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어떤 대부분의 집단들이 그 성향을 따라서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갈등 조정이 실질적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이 모든 게 다 이제 법원으로 가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이제 보편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종교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집단 그리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단체 이제 그런 쪽으로의 역할로 어떤 면에서는 역할이 축소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쪽으로의 역할을 종교가 찾아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종교마다 예를 들면 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처럼 정말 실질적인 사회 대립 문제가 되는 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좀 구체적인 시도도 많이 이행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입적하신 법정 스님의 미공개 강연론이 최근에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진짜 나를 찾아라라는 책이던데 거길 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공존과 공생을 이루려면 이제라도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천천히 흘러야 합니다. 시를 읽듯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구호가 아닌 실천을 해야 합니다. 스님 혹시 이 말씀이 좀 편가르는 세상에 주는 교훈이나 울림이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에는 그 시냇물을 바라보면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생명이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폭포 수에는 없어요. 없죠. 다 쓸고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각자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한 강줄기를 이루면서 각자의 어떤 모습과 또 특성에 따라서 같이 살아가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속도라는 게 뭐냐면 내 속도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자세인 거죠. 그게 그러려면은 앞만 보고 막 서로 뛰어갈 수는 없어요. 이제 그걸 배려라고 하거든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뭐 온도가 40도처럼 막 뜨겁더라도 상대를 위해서는 좀 낮춰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옆을 봐야죠. 이렇게 빨리 뛰면은 시야가 무조건 좁아져서 앞 말고는 고개를 못 돌려요. 천천히 가면 어떻게 될까? 근데 또 배려를 한다고 우리가 온도를 낮춘다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 왠지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온도가 낮을 때는 상대방 뜨거운 물이 나한테 또 온도를 주잖아. 삶은 내가 온도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늘 있는 변화 속에서 누군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 때는 또 그 도움을 받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상대에서 나눠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의 여유와 배려심은 각 종교들이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들이 더 먼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너무 다른데 그래 이렇게 또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가지만 서로의 믿음에 상처 주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걸 자꾸 보여줘야죠. 이제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생전에 종교인들은 우리 사회의 사랑과 화합의 모범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 문제는 너무 사소한 것들에 얽매여 대화나 일치에 큰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두 분은 김추경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실천으로 옮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발전시킬 분야가 있다면 신분이 어떤 분야가 좀 있을까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대화나 타협이나 뭐 협력을 하려면 내 거를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강박이 있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대화나 타협이나 협력은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어떤 이제 특히 그리스도교가 이제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에 그 실수는 예. 통일을 무조건 시키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거였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리스도교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있지만 예.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교우님이나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종교인들이 노래를 하는 거를 통해서 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종교 간의 대화의 모습도 어떤 종교를 통일시키거나 뭐 종교를 합하겠다는 게 아니라 각 종교의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 각 종교가 다른 부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뭐 힘이 없고 약한 부분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에서 소외된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의 이름을 하자라는 것이 김수환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또 오늘날 종교가 해야 되는 사회에 보여줘야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올 초죠. 저희 뉴스레터 K 한번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두 분 포함해서 그때는 만남 중창단으로 모셨는데 기독교 김진 목사님 그리고 원불교 박세웅 교무님까지 모셨는데 그 네 분이 함께 또 그 당시 그 조금 전에 또 책을 내셨죠. 올 초쯤에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가장 처음 다루셨던 내용이 바로 행복이었는데 두 분도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행복감을 느끼셨을 텐데 그중에서도 야 어떨 때는 이 행복이라는 감정이 참 뭉근하고 유달리 좀 길고 오래 간다. 이런 때가 있었다면 스님 먼저 언제셨어요? 누군가하고 특히 조금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분과 같이 만나서 마음과 이야기 속에서 나눴는데 그분들의 마음에서 조금씩 그분들 스스로가 자기 온기를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 세상 온도 중에 제일 크고 오래 온기를 전달해 준 그 온기가 바로 그 온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행복감이 오래 가시던 거예요? 그 행복감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이제 막 처음 만져서 뜨거운 게 아니라 계속 어딘가 남아 있는 거죠. 계속 남아 있는 온도 온기였기 때문에 온기라고 표현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온기가 가장 마음속의 평온함과 행복감을 정말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신부님은 이런 온기 같은 행복감을 느끼실 때가 언제셨어요? 그 스님이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그 다른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제가 행복한 것보다 때로는 이제 더 큰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분이 그 전까지는 이제 딱히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던 부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행복감을 느끼시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보게 됐을 때 그걸 그냥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뭐 제가 행복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라는 걸 느꼈을 때 가장 그 따뜻함 그다음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종교에서 지향하는 행복이라는 지점이 다를까 싶은데 일단 불교에서의 행복은 어떤 건가요? 똑같죠. 오늘 동체대비 이야기 하셨잖아요. 결국은 그 평온함. 근데 이 평온함은 나만 평온하다고 해서 그 평온함을 느낄 수는 없거든요. 그 평온함은 함께 평온해졌을 때 그 일상의 평온함을 같이 누렸을 때 그때가 오는 그 가장 큰 행복감. 그래서 좀 불교에서 그래서 자비라는 표현을 이제 불교에서들 쓰는 이유가 그 화내지 않는 마음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동시에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평온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함께 평온할 때, 함께 나눴을 때 어쩌면은 그것을 행복이란 두 단어로 두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함께 평온할 수 있는 것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그 방법적으로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수행은 철저하게 그 행복감을 누군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찾기 위한 자기 연습이고요. 이제 어쩌면 더 먼저 이제 다가가야죠. 다가가야 돼요. 이거는 접촉하지 않은 온도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무 내가 저 사람과는 아예 그냥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접촉을 해보면 같이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먼저
이제 다가가고 만남 자체의 두려움을 없앴으면 하는 예. 마음이죠. 천주교는 어떤 부분이 행복의 지향점일까? 또 그 방식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싶어요. 그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행복이 이제 진복 8단이라고 있는데요. 진복 8단? 예, 그게 이제 참 행복에 이르는 8가지 뭐 방법, 8가지 길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말하는 핵심은 내가 가져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행한 것을 방치해도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네네. 아까 스님이 온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는 차가워도 상대방이 뜨거우면은 그 온도가 이제 평행점을 찾는 것처럼 그 진짜 행복이라는 것도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행복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내가 아주 행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행복의 지향점이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뭐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행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수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는 게 회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회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마음만 내가 지금 고친다면 어제까지 아니면 방금 전까지 지옥에서 살던 사람도 천국에서 살 수 있고요. 마음을 고치지 못하면 지금 천국에서 사는 사람도 곧 지옥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멀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책 내용에 이런 것들도 있죠. 소재로 다루신 것 중에 돈, 관계, 감정, 중독, 죽음 등등이 있는데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런 행복을 하기 위해서 나만 평온하거나 행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또 그런 생각 들어요. 여기서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나 하나 건사하기도 좀 힘들고 피곤하고 나 혼자 행복함을 온전히 쏟아도 에너지가 모자른데 굳이 내가 남한테까지 행복과 평온에 대한 손을 내미는 게 왜 그래야 되나 했을 때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근데 사실 나만 행복하면 나도 내 행복하기 너무 힘들어. 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오는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은 누군가가 닦아놓은 길일 거예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네네. 근데 누군가는 닦아놓은 길을 내가 이미 그 길을 가면서 때로는 기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슬플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나만 하기도 힘들어하지만 이미 나의 삶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 덕분에 내가 이미 거기까지 또 와 있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게 부모일 수 있고 가족 형제일 수 있고 지금은 때로는 그게 마음이 멀어졌다 해도 그 어린 시절로 돌아보기에는 다 그 덕분에 오는 거. 그리고 사실 그렇죠. 알고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덕분에 이미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그 생각을 꼭 해야죠. 참 그렇습니다. 행복한 한 가지를 놔두고 불행한 한 99가지를 찾느라 온 에너지를 쏟느라 결국엔 또 불행해진다.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불교 관련된 얘기 이런 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난 절이나 알려지지 않은 절들은 대부분 깊은 산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서울의 도심에 뭐 큰 절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특히 조선시대에 유교를 좀 통치 사상으로 하고 불교를 억압한 이런 정책에 따른 것인가 싶기도 한데 가톨릭에서도 역사적으로 좀 왕권과 대결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의 상징도 있었고요.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겠죠, 신부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대부분의 어떤 다 정교 분리가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정교 일치가 이상적인 사회일 것 같고 이상적인 국가일 것 같았었지만 네네. 그 정교 일치에 대한 어떤 실험은 저는 역사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뗄 수는 없지만 하나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거리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교 분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님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뭐 정치와 종교가 되게 가까이 있을
있을 때 좀 교세가 확장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뭐 종교를 갖지 않거나 없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과연 뭐 각 종교 특히 또 불교에서도 좀 불심을 공고히 하는 혹은 교세를 확장하는 이런 유지하는 방식이 예전과는 좀 어떻게 달라졌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 이게 불교만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결국은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모두를 위해서 얼마나 그 종교가 노력하고 문을 열고 있는가. 어떤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가는 이런 개념보다는요. 네. 이거는 얼마만 어느 종교가 보편성을 유지하고 네. 종교에 관계없이 인간을 정말 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거는 함께 산다는 모습을 정말 실천해주고 보여주는 종교가 네. 아마 그게 종교를 가졌든 가지고 있지 않든 다르든 네. 그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그 종교를 생각할 때 충분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괜찮고 좋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결국은 종교는 뭐 성철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겠지만은 교세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을 함께 살고 있는 그 인간을 얼마만큼 이롭게 함에 의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 자체를 위해서 뛰어드는 수는 없다. 라고 하셨거든요. 예. 성철 스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요. 현대인들에게 또 종교란 어떤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이렇게 하성영 신부님께는 메시지를 또 성인 스님께는 좀 법어를 각각 뉴스레터 K 청취자들께 좀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려볼게요. 우선 신부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뭐 예수님도 그렇고 예. 뭐 부처님도 그렇고 다른 어떤 성각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오시고 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드러나시게 된 계기는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어떤 사상이나 정치나 다 종교나 다 마찬가지지만 창시자 자체한테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느냐인데 오늘날에 이제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또 이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초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따라가도록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또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사회에 주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스님 법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법어를 할 수는 없고요. 이미 이제 종전 스님께서도 제 법어를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연등은 어두운데 밝히면 그냥 다 밝아져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불스피릿을 밝히는데 내가 친한 사람에게는 빛을 친하지 않은 사람이 어둠을 주고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밝히면 모두가 밝아지는 것처럼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조금은 한 번 더 내가 좀 멀리했던 그리고 마음속에서 좀 돌보지 않았던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이 빛이 부디 함께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모든 분들이 불자들은 등을 밝히면서 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밝힌 등불, 거리의 등불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이렇게 그냥 밝게 살고 함께 밝아지는 게 좋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서 지금까지 성진 스님 또 하성용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함께한 성진 스님과 하성용 신부님, 여기에 김진 목사님과 박세웅 교무님까지 이 종교가 다른 네 분이 함께한 만남 중창단. 지난 설에 뉴스레터 K에서 이 네 분을 함께 모셨었는데요. 그때 만남 중창단 네 분이 라이브로 들려주셨던 목소리,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오늘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한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거 그대와 함께 있는 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운